리을파 여보, 뭐가 보여? 자유가 보여. 어이? 저게 뭐지? 응? 뭐가 있어? 엄마, 아빠, 저 좀 보세요. 아이고, 엄마! 미래야! 아이고, 우리 딸! 나라, 아빠가 간다! 당신 수영 못하잖아. 아, 그랬었지! 으아! 엄마, 아빠, 얘가 구해줬어요. 저건 아까 내가 봤던 그거? 고맙다, 고마워. 그런데 넌 정체가 뭐니? 대한민국 해양 로봇 크랩스터. 아이고, 나도 구해줘! 아유, 살았다. 아빠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럴까? 바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에너지, 생물, 자원들의 보고입니다. 우리 후손들한테 남겨줘야 되는 그런 보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넓고 넓은 바다, 가능성이 잠자고 있는 곳.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다를 누비는 해양 로봇 삼총사인데요. 우리 해양과학 기술의 무한 도전.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요? 기발한 실험실과 함께하는 해양과학 기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기발한 실험실의 첫 번째 방문 장소, 해양수산부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단지 동경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바다는 아직까지도 많은 것이 베일에 쌓여 있죠. 특히 심해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많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직접 가기 어렵다 보니 무인 로봇의 원격 제어 전자통신 기술이 중요하죠. 그래서 바다는 우주 탐사와 같은 고도의 과학 기술이 필요한 곳입니다. 과학 쪽에는 5,700억 정도의 R&D 예산을 연간 하고 있는데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면 저희들이 앞서 나가는 기술도 국제적인 공유를 하는 부분도 있고 기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무인 잠수정 제이슨입니다. 북대 서양에서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탐사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무인 잠수정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곳까지 탐사할 수 있고 과학의 발전으로 보다 섬세한 탐사 활동이 가능해졌죠. 해양 과학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네요. 네, 그렇죠. 미국에 제이슨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해미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프랑스에 이어 네 번째로 6,000m 심해저 탐사 로봇을 보유한 나라죠. 이곳에서 해미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을 만나볼까요? 한 2001년부터 2007년 4월까지 개발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작에 들어갈 때 그 이름을 공모를 했어요. 바다의 미래 최고 점수를 받아가지고 바다의 미래가 됐고 바다를 누비라는 뜻으로 해누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미래, 해누비 이렇게 해서 형제로 그 잠수정에 돼 있습니다. 바다에 투입되고 있는 해미레, 해누비 형제. 둘은 항상 팀플레이로 바다를 탐사하는데요. 해미레가 추진력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움직인다면 해누비는 모선과 해미레를 이어주는 중계기 역할을 한답니다. 해미레가 가는 곳엔 해누비가 함께한다. 왠지 든든하네요. 해미래 같은 형태는 ROV라고 하는데 그 ROV는 어떻게 보면 이제 케이블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배 위에서 조정을 할 수 있어서 해미레는 무선 조종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다만 원활한 조종을 위해 보통은 유선으로 조종한다고 합니다. 심해 6,000m에서도 사람이 직접 제어하기 때문에 섬세한 탐사 활동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해미레의 추진 방식은 뭔가요? 해미레에는 6개의 프로펠러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바닷속을 이동한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해미레는 우리나라에서 심해 과학 탐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수중 로봇입니다. 해미레는 폭이 1.8m, 높이가 2.2m, 길이 3.6m, 총무게 4.2톤에 달하고요. HD 카메라 3대, 나머지는 SD 카메라로 5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심해 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어둠을 밝혀주는 조명 시스템인데요. 조명 시스템은 심해 압력을 견디며 시야를 확보해야 합니다. 네, 맞아요. 보이지 않는다면 심해 탐사는 불가능할 것 같네요. 심해에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2대의 로우팔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로우팔을 통해 가지고 해저에 있는 시료를 취득을 하고 치료된 시료들을 이 툴슬레럽드라고 하는 이 시료 바구니에 넣어서 선박에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잠시 해미리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까요? 해미레는 로봇팔로 잡는 동작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동작을 사람이 직접 조종해 구현한답니다. 지금 이 로봇팔 모델은 우리가 보면서 이용을 합니다. 그 카메라상으로 보고 감지를 하고 조작자가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으면 로봇팔이 부상을 입거나 해미레, 즉 무인 잠수정이 또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 그래서 조심해서 작업해야죠. 정말 해미레는 섬세한 작업이 가능한 로봇이네요. 그럼요. 이렇게 해양 생물을 수집하거나 심지어 장비의 뚜껑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미레가 활동하는 심해의 압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심해라고 그러면 일단 압력이 그 수중 물속에서는 10m 들어갈 때마다 1기압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6,000m를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 600기압이 걸리는데요. 600기압이라면은 이제 손톱만한데 승용차 한 대가 무게가 걸리는 그런 하중이 걸리는 환경입니다. 해미레는 대부분 1000m 이상의 수심에서 활동한다고 합니다. 살짝 봐도 전기 전자 부품이 많아 보이는데요. 과연 해미레는 어떻게 심해의 압력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 컴펜세이트 압력 보상기를 사용하게 되면 항상 내부의 압력이 대기 중에 있었던 그 높은 압력만큼 6,000m, 즉 심해로 내려가도록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물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심해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인데요. 내부의 압력 평형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렇군요. 압력을 견디는 방법.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해양 로봇이 어떻게 심해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건 말이다. 먼저 전기전자 부품이 들어있는 곳에 절연유를 가득 채우고 잠깐만, 그냥 물로 채우면 안 돼? 물이 들어가면 전기전자 부품에 손상이 가서 안 돼. 아하, 그렇구나. 계속해볼까? 그 다음 스프링으로 밀어주면 케이스 안의 기압이 외부보다 약간이나마 높아져서 안을 보호하는 거야. 기름만 채우고 그냥 들어가면요? 기름은 온도가 떨어지면 부피가 줄어드는 성질이 있는데 심해로 갈수록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름의 부피가 줄어들어서 케이스에 변형이 올 수 있단다. 그리고 해양 로봇에 손상이 생겼을 때 내부 기압이 조금이라도 높아야 물이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안의 기름이 밖으로 나가서 전기전자 부품의 손상을 막을 수가 있지. 이제 이해했어요. 태평양 쪽에 우리나라 광구가 있어요. 그 하와이 동남쪽으로. 그런데 광구가 한 5,000m 됩니다. 그런 쪽에 이제 자원, 광물 자원이나 뭐 생물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런 잠수정을 이제 쓰게 되면은 그런 데 나가서 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 근처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광구. 5,000m 심해에 있는 이 광구는 우리나라 면적의 75%가 넘는 크기라고 하는데요. 무려 5억 6천만 톤의 망강 단계를 매장하고 있어 자원의 보고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심해에서 수집한 망간 단계입니다. 어떻게 수집했는지 궁금한데요.
망간 단계 채집 로봇을 만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그 로봇이 바로 그 미네로입니다. 미네로는 심해 자원 채취용 로봇인데요. 해미레에 비해 상당히 큰 덩치를 자랑합니다. 이동은 무한궤도를 사용하고 덩치가 큰 만큼 장착된 장비들도 큰 편인데요. 미네로도 해미레처럼 내압 시스템이 있답니다. 하와이에서 동남쪽으로 1,500km 떨어진 해역을 저희가 클라리언 클래퍼턴 해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의 광구가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 면적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그 광구에서 본격적인 일을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장비들이 복잡해 보여요. 그러게 어떻게 광물을 모으나요? 미네로가 망간 단계를 채집하는 것은 마치 청소 로봇이 집안의 바닥을 청소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일단 청소 로봇처럼 미네로가 자기의 트랙의 구동에 의해서 전진을 하게 되면 전진하면서 앞에 나타나는 망간 단계들을 앞에 보시는 채집 장치를 통해서 안쪽으로 빨아들이는 형태가 되겠죠. 채집 장치에서 떨어지는 망간 단계들은 여기 보이시는 원통형 파쇄기를 거쳐서 엄지손가락 끝마디 정도의 크기로 부서지게 되죠. 일단 그런 부서진 망간 단계들은 2차 펌프를 통해서 버퍼까지 모아지게 됩니다. 미네로가 망간 단계를 채집한다면 버퍼는 망간 단계를 중간 저장하고 일부를 해상에 공급하는 역할인데요. 지금 보이는 것들은 미네로가 실제로 채집한 망간 단계로 다양한 크기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망간 단계 채집 후 회수되는 미네로.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님, 지금도 미네로는 망간 단계를 채집하고 있나요? 기술 개발의 산물이고요. 앞으로 국제해저기구라는 곳에서 심해저 광업 규칙을 만들게 되면 제일 먼저 가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미네로는 다양한 시스템을 결합하는 형태인데요. 또 다른 기능도 있답니다. 보시는 거가 유일한 로봇이 아니고요. 쌍둥이 로봇이 하나 옆에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합체 로봇으로 전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합체도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미네로는 모듈 형태로 두 대를 연결해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더 넓은 지역의 광물을 채집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그 기술력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다양한 기술을 조합해서 새로운 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역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타 광물 자원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을 뿐더러 수중 건설 로봇 분야에서도 컨셉이 같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빠, 미네로는 어떻게 망간 단계를 채집해요? 망간 단계가 있는 곳에 물을 흡입하는 것과 동시에 망간 단계 위쪽으로 공기를 분사해주면 압력이 낮아지면서 망간 단계가 떠올라 미네로 안으로 빨려 들어간단다. 그 다음엔 테니스공 크기의 망간 단계를 더 작게 부수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 작아진 망간 단계들을 향해 물을 쏘아서 더 안쪽으로 밀어보내 저장하는 것이지. 아, 그렇구나. 그럼 아빠도 작은 걸로 하나 만들면 어때요? 청소용으로요. 그런 건 이미 많이 나와 있단다. 또 다른 해양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엔 6개의 발이 달린 로봇이네요. 이 로봇은 조류가 강한 바다도 문제없습니다. 바로 해양 로봇 크랩스터입니다. 크랩스터에 대한 궁금증 지금부터 풀어볼까요? 이 장비는 크랩스트라는 수중 로봇인데요. 다른 로봇과 달리 수중에서 걸어서 이동하는 수중 보행 로봇입니다.
이름이 왜 크랩스터인가요? 크랩과 랍스터가 가지는 특징 중에 강한 물살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먹이를 채취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행동을 모사해서 우리나라 서해안과 같이 조류가 강한 지역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정말 크랩과 랍스터를 닮았네요. 그런데 프로펠러 같은 추진 장치는 없나요? 다른 프로펠러와 같은 별도의 추진 장치는 없고요. 해저면에 접지해서 보행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또는 떠서 헤엄을 쳐서 다리로 헤엄을 쳐서 이동하기도 합니다. 크랩스터는 깊은 바다보다는 조류가 강한 곳에서 주로 활동하는데요. 6개의 다리로 이동하면서 강한 조류를 견딜 수 있습니다. 앞에 2다리는 각 7개의 관절로, 뒤에 4다리는 각 4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걸어갈 때는 초속 0.3m, 헤엄칠 때는 초속 0.4m를 움직이죠. 그런데 혼탁한 서해에서 크랩스터는 어떻게 탐사를 하는 걸까요? 지금 저 위에 있는 장비가 스캐닝 소나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360도 회전하면서 빔을 쏘아서 주위의 장애물을 탐지하는 장비인데요. 최대 150m 반경까지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360도 탐지에 걸리는 시간은 약 20분. 또한 20분 동안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해저지도 작성이 가능해서 미리 탐사 계획을 세울 때 큰 역할을 한답니다. 이번엔 초음파 카메라인데요. 실제 촬영 영상을 잠시 볼까요? 이렇게 촬영 대상의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하답니다. 다음 장소는 크랩스터 조종실. 수많은 장비와 연구원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여기는 이제 크랩스터를 조종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크랩스터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를 이 화면에 디스플레이하고요. 또 원하는 방향으로 크랩스터를 조종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곳입니다. 연구원들의 숫자가 꽤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연구원들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크랩스터 자체도 첨단 장비이기도 하지만 크랩스터에 장착되는 모든 장비들이 최첨단 장비여서 또 바다에서 하는 일이 항상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늑골 구조 형태로 프레임을 제작한 크랩스터. 가벼운 무게로도 강한 내구력을 갖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 CR6000은 2014년부터 제작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2016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올해 연말에는 바다에 나와서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후속 크랩스터는 심해 6,000m 탐사를 목표로 여러 가지 성능을 개선 중이라고 하는데요. CR200이나 CR6000은 사실은 이제 하나의 크랩스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물 탐사에 최적화된 유물 탐사 전용의 크랩스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크랩스터의 기능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빼내고 필요한 부분을 추가를 해서 유물 탐사에 최적화된 크랩스터를 만들 수 있겠죠. 미네로가 만약에 이 합체 로봇이라고 하면 크랩스터는 일종의 변신 로봇이 될 수 있는 거죠. 기발한 실험실을 향한 다음 목적지는 바로 남해 거제도인데요. 이곳에서 만날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부두에 정박 중인 저 배가 바로 네, 맞아요. 해양 탐사선 온누리호입니다. 출항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네요. 안녕하세요, 선장님. 저희가 이제 해양에 관련돼 있는 모든 해양 생물, 해양 물리, 해양 지질, 또 해양 화학 여러 가지 이제 탐사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온누리호에는 과학 장비가 많이 실려 있는데요. 지금은 어떤 작업 중인가요? 지금 출항하기 전에 이 멀티빔 장비의 정상 동작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중 음향 측심기라고 해서 여러 개의 빔을 동시에 해저면에 반사시켜서 해저면의 지형도를 탐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수심 숫자가 나와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5,000m에서 점점
빨간색으로 갈수록 수심이 얕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백두산 크기만한 해저산이 지금 바다 밑에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온누리호 옆에 해양 로봇 발견. 이 해양 로봇의 정체는 바로 해미래. 해미래는 왜 이곳에 있는 걸까요? 한 달 전에 이제 괌 근처 해역에 가갖고 보면은 해저 화산들이 많이 해저에 보면은 이제 바다산이라고 그러죠. 그죠? 무인 잠수정을 내려갖고 이제 폭발하는 그 연기라든가 그 열수 올라오는 그 생물들이 이제 모여 사는 이런 걸 촬영하고 그랬거든요.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해미래가 탐사한 곳은 괌 근처의 열수강상이라고 합니다. 열수광상은 지하 마그마에서 방출된 뜨거운 물이 상승하며 내놓은 광물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이번에 해미래가 국내 최초로 열수광상을 탐사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양한 광물과 희귀 생물의 보고인 열수강상. 해미래는 희귀 생태계 시료를 채집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열수강상을 감상해 볼까요? 거제도의 다른 곳을 찾아가 봤는데요. 해양시료도서관은 어떤 곳인가요? 말 그대로 시료의 도서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많은 서고의 책들이 많이 있듯이 이곳은 방대한 양의 해양 시료들이 쉽게 말해서 서고에 잘 진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정말 엄청난 양의 해양 시료들이 있네요. 보유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코어 퇴적물 1100정점, 해양생물, 광물 등의 시료 약 3만 점을 보유 중이랍니다. 이렇게 시료를 보관해서 재활용한다면 많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효율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발한 실험실을 위해 보유 시료를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시간에 따라 퇴적되기 때문에 긴 원통으로 채취한 시료들인데요. 퇴적물 관찰을 위해 세로로 잘라보겠습니다. 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해양 시료. 어떤 것을 알 수 있나요? 이 시료는 주로 이제 수심이 낮은 연안에서 채취된 퇴적물이어서 상당히 많은 유기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색깔이 좀 검정 색깔에 그레이 색깔을 띠고 있고요. 이게 퇴적물이 얼마나 가라앉는 동안에 유기물이 산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정도에 따라서 퇴적물 색깔이 크게 변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시료들은 저마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자료들은 해양 환경의 변화나 그 당시의 기후의 변화를 지시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지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해양 시료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연구 자료인데요. 해양 시료 도서관을 통해 보다 쉽게 연구할 수 있답니다. 또 다른 연구자를 기다리며 해양 시료가 잠에들 때 온누리호는 새로운 항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플로에잇, 하포에잇. 새로운 항해는 항상 아쉬움과 설렘이 공존하는데요. 또 다른 연구를 위해 온누리호는 출발합니다. 가족들하고 뭐 헤어지는 게 조금은 아쉬움이 남아도 그래도 뭐 무인 잠수정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책임하면서 오야 되겠죠. 무사히 다녀왔으면 좋겠네. 그러게, 이제 우리도 집으로 돌아갈까? 대한민국의 해양과학, 기발한 실험실이 응원합니다. 야, 드디어 개발 완료! 너의 이름은 해양 로봇 랍스터다! 돈이 없어서 작게 만들었지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지. 진짜 새우들 사이에서 실험을 해볼까나? 전화 왔네. 예, 여보세요. 지금? 알았어. 금방 갈게. 몇 시간 후. 뭐라? 여기 있던 새우랑 랍스터 어디 갔지?
여보, 내가 자기 주려고 랍스터랑 새우랑 쪘어. 먹자. 아이 뭐라고? 아이고 이 바다도 못 가보고 이렇게 미안하다 로봇 랍스터야. 아니 난 그게 로봇인지 몰랐지. 어머나 미안해. 랍스터 먹고 싶었는데.